안녕하십니까. 역사왕 강건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그 고려 말에 홍건족 침입하고 또 왜구도 침입하고 혼란기였죠. 그때 회성같이 등장한 장군들이 최영, 이성계였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최영의 홍산전투, 이성계의 황산전투.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려 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대마도 정벌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고려가 멸망을 하죠. 유화도 해군을 통해 가지고 고려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고려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역사 공부할 때 좀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죠. 뭐 사회, 경제 나오거나 문화 나오거나 좀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요즘에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자, 나올 수 있는 것들, 지문으로 나오거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려의 사회 경제에서 먼저 신분구조를 보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문제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문자로 많이 나오지 않는데 약간 조선시대하고 비교해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엄격했죠. 양반 있고 중인 있고 상민 있고 그 다음 천민, 노비들이죠. 이렇게 한 네 가지 종류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고려시대는 약간 좀 뭉뚱그려 가지고 양천제라 해가지고 두 가지로만 딱 나눠집니다. 양천제면은 뭐냐면 양인하고 천민으로 나눠진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양천제, 양인, 천인. 그러니까 양인은 이제 한마디로 문벌, 귀족, 중류층까지 포함해가지고 양인이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는 뭐 초기에는 모르겠는데 이제 중기 넘어가고 하면은 양반 아니면 과거를 못 봤잖아요. 그만큼 이제 신분구조가 더 엄격해진 거죠. 하지만 고려시대는 이 중류층, 이 천민 중에서도 상민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어렵긴 했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양천제라고 한다. 양인하고 천민. 조선시대 양인은 약간 상민, 일반 백성들, 천민들 빼고 하고 양인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는 문벌, 귀족, 중류층을 포함해서 이 부류들을 양인이라고 했고 천민은 백정. 이 백정이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은 소잡고 고기 잡는 그런 굉장히 천민이었죠. 하지만 이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이었어요. 농민. 백정을. 그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이었다. 농민. 그 다음에 향소부곡, 아까 특수행정구역 말씀을 드렸죠. 향소부곡, 농업을 하거나 수공업, 광산업에 종사했던 주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인, 이제 노비들이죠. 노비들. 이런 양천제 구분이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자, 지배층의 변천을 보면은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흐름을 아셔야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고려 중기 때는 문벌, 한마디로 이제 조선시대도 있었겠지만 이게 사만갑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만갑족. 뭐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통일신라 시대까지 그런 기득권 귀족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벌들이 지배층이었다. 그래가지고 뭐 고위 관직도 차지하고 음서는 이제 과거 없이 귀족들을 자제들을 등용을 했었고 뭐 공음전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무신 집권기에는 당연히 이제 무신 세력이 지배층이 있었겠죠.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은 이제 원간섭기 이후에 이 친원 세력들이 등장하죠. 원나라한테 하여튼 아부하는 세력들이죠.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이 권문세족들이 고려 후기에는 지배층이었다. 그래서 공민왕 때 뭐 원 세력을 몰아내면서 뭐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이 권문세족들의 힘을 빼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선으로 나오면 이제 사대부, 유명한 사대부가 지배층이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향소 부곡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이 향소 부곡은 향부곡민은 농업이고 소는 수공업, 광업에 종사했다. 이 백정, 고려시대 백정은 농업에 종사했다. 조선시대 백정은 천민이었죠. 그 소 잡는 천민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제도도 그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회제도 의창은 그 구율을 제도다. 뭐 곡식을 무상 분급할 때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상 분급하겠죠. 진짜 빈곤층한테. 또는 이제 가을에 갚는 조건으로 봄에 그 보릿고개 때 빌려주는 거죠. 그런 의창. 자, 의창이 나왔으니까 또 설명을 드렸죠. 계속 반복됩니다. 자, 시대별 구율 정책. 고국 천황할 때 고구려 진대법. 그 다음에 이게 태조 왕조 때는 흑창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의창으로 변한다. 조선 초기로 가면 사창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황곡제 있다. 조선 후기. 황곡제는 엄밀하게는 약간 구율 정책에 들어가진 하지만 그 제도가 비슷해요. 이것들이 시대마다 그 약간씩은 틀리죠. 그 내용들이 틀리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묶으면은 구율 정책에 포함된다. 진대법, 흑창, 의창, 사창, 황곡으로 변한다. 그거를 설명을 드렸죠. 이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이 구율 정책이 시대별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조금은 익숙해지셨죠. 조금은 익숙해져 갈 그 시점이 왔을 거예요. 진대법, 흑창, 의창, 사창, 황곡.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이 상평창은 창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헷갈려 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구율 정책이 아니고 물가 조절 기관이었다. 상평창은 뭐 제2보도 있었고, 자, 동서대비원. 이게 수도 개경의 동쪽, 서쪽에 그 환자 진료, 일반 백성들이죠. 빈민들 구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은 그 해민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동서대비원은 고려시대다. 그렇게만 매치를 시키시면 돼요. 여기도 해민국이라고 나오죠. 고려시대 의약, 이거는 의약, 약이죠, 약. 약 전담하고, 조선시대도 해민서라는 이 동서대비원하고 비슷한 그런 환자 진료 병원이 있었다. 그리고 뭐 구제도감, 구급도감. 딱 보면은 뭔가 그 도와주는 거잖아요. 구제, 구급. 그러니까 재발생 시에 설치한 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시대별로 이런 게 있었구나. 의창, 상평창, 제2보, 동서대비원, 해민국,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고려시대에 있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의창이죠. 계속 나오는 구율 정책, 진대법, 흑창, 의창, 사창, 황곡으로 넘어가는 그 순서. 시대별 그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자, 이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고려시대 경제활동과는 경시서가 또 나오죠. 경시서. 이게 시장 감독기관입니다. 시장 감독기관. 자, 시장 감독기관 나오면 또 비교 분석을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시대별 시장 감독기관, 통일신라시대, 동시전. 그렇죠. 동시전이 있었고, 고려 때는 경시서다. 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이 두 개만 헷갈려 하시면, 뭐 조선은 유기전인데, 이 유기전은 엄밀히 말하면 시장 감독 기관이라기보다는 그 한양에 설치되어 있던 여섯 육자죠. 6가지 상품에 대한 특권을 줬어요. 이것만 그 특권을 받은 사람만 팔 수 있게 해가지고, 이 특권을 뭐 쌀, 뭐 포, 그런 것들을 팔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난전. 이 난전,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좌판이죠, 좌판. 좌판에 팔고 하는 그 시장에서 그 난전을 단속할 권한이 있어요. 이 유기전 상인들이. 그러면 이게 뭐 국가적인 감독기관은 아니었지만 그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써 드린 겁니다. 통일신라시대 동시전, 고려시대 경시서다. 시장 감독기관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시장 감독기관 고려 때는 경시서였다. 통일신라 시대는 동시전이 있었다. 문제는 그것만 나옵니다. 자, 이제 화폐제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빠지고 나와요. 근데 화폐 제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이 고려시대 이것만 알고 계시면 조선시대는 상평통보잖아요. 유명한. 상평통보 외에는 고려시대라고 보면 돼요. 통일신라도 아니고 삼국시대도 아닙니다. 화폐 문제는 거의 고려시대에서 나옵니다. 자, 권원중보 이제 최초의 화폐죠. 고려 성종 때.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 해동통보하고 활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 화폐 문제 관련해서 고려시대 이게 전부 다 숙종 때거든요. 숙종 때. 조선시대도 숙종이 있죠. 그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고려 숙종 때 이 승려 문제 할 때 대각국사 의천했었죠. 대각국사 의천이 왕의 아들이에요. 문종의 넷째 아들인데 형이 숙종이었어요. 가지고 화폐주조 건의해가지고 뭐 주전도감, 헐치우 주조를 했다. 해동통보다. 이게 숙종, 고려 숙종 때다. 그 다음에 활구. 이건 해동통보는 동전인데 이거는 고액 화폐예요. 은병이라 가지고 은으로 나온 호리병 같은 게 있어요. 호리병 같이 그 은으로 만든 그걸 활구라 그랬다. 다른 말로 은병이라고 한다. 이건 고액 화폐였다. 자, 여기서 해동통보, 권원중보, 활구, 은병이 나왔다. 고려시대에 주조된 화폐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상평통보가 나온다. 물론 이제 조선시대의 말에 그 구한말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뭐 당백전 그런 것도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화폐 문제로는 안 나오고 그 흥선대원군 할 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고려시대 아니 화폐 문제가 나오면 고려시대라고 보면 돼요. 상평통보 이외에는 해동통보, 활구, 권원중보 이렇게 배치를 시키시면 돼요. 자, 또 국제무역항 번성 저번 시간에도 했죠. 고려시대는 병란도다. 이때 중국이 송나라였죠. 이게 아라비아 상인도 출입할 만큼 굉장히 번화했던 국제무역항입니다. 국제무역항. 통일신라 시대 국제무역항 할 때 했었죠. 통일신라 시대. 자, 헷갈리지 말도록 다시 통일신라 국제무역항은 당항성, 영암, 울산항이다. 이렇게 나오면 통일신라 시대다. 병란도 나오면 고려시대다. 문제 나올 때 당항성, 영암 이게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지문에 주어지거든요.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면 무조건 통일신라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는 병란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막 섞여서 막 청해진도 나오고 장보고가 완도에 세운 청해진이 막 지문으로 나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겠죠. 그렇죠. 헷갈리지 마시라고 통일신라 시대에 당항성, 영암, 울산항이었다. 이 당시 울산항은 이슬람 상인들도 출입할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다. 고려 때는 병랑도다. 이렇게만 매치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화폐 주조를 말씀드렸는데 시대별 화폐 주조 변천을 보면은 고려시대 권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은병이 나오면 무조건 고려시대다. 그 다음 조선시대로 나가면 뭐 상평통보가 가장 유명하죠. 이때도 조선 숙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조선 상평통 전국적으로 처음 제조한 건 아니지만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을 했다. 근데 이 처음에 이게 통화라는 게, 이 화폐라는 게 통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많이 통용이 돼가지고 그걸로 거래가 되고 유통이 돼야 되는데 조선 추중기에는 이거를 고리대나 막 재산 축적에 이용해요. 그냥 집에다 놓고 있는 거죠. 유통을 안 시켜버려요. 이걸 전황이라고 그러죠. 전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동전할 때 전황이죠. 이 전황이 발생해가지고 막 패전론, 상평통보를 없애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죠. 하지만 후기에는 널리 유통이 되게 된다. 그리고 백동화가 나오는데 조선 말 고종 때 전왕국에서 발행한 동정이다. 이거는 많이 나오지 않고 또 여기서 헷갈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백전. 그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하면서 그 비용 마련을 위해서 발행한 화폐가 있거든요. 당백전. 그 당백전이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또 원납전도 발행하죠. 이거는 원납전은 그 힘 있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그 돈을 걷기 위해서 경복궁 중건에서 돈을 거두면서 발행한 화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고려시대 권원중보,
해동, 통보, 할구, 은병이 고려시대에 만들었다. 이렇게만 매치를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 다음에 이제 문화로 넘어가죠. 고려의 문화는, 자, 관악, 국자감. 국자감이 또 나오죠. 국자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자, 시대별 교육기관, 고구려 태학경당, 통일신라 국화, 발해 주자감, 고려 국자감, 조선 성균관으로 이어진다. 이 국자감이 고려 시대다. 삼국시대 중에서는 고구려 태학경당만 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고려의 문화 중에서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 최충입니다. 최충. 최충의 구제학당. 이게 사학입니다. 사학. 이 관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죠. 하지만 사학은 개인이 운영합니다. 구제학당 하면서 사학 12도가 융성해가지고 이 관악, 이 국자감, 이 관악들이 쇠퇴한다. 왜 그러겠어요? 왜 이런 사학이 융성했겠어요? 그렇죠. 이 고려시대는 변란이 많았었잖아요. 외부 변란이. 거란도 침입하고 하면서 3차에 걸친 이 거란 침입으로 아무래도 나라가 어지러웠겠죠. 예산도 이제 없고,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돈이 부족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자감이나 다른 그 국가 운영 교육 관련 예산이 없다 보니까 쇠퇴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충이 나서 가지고 그 구제학당 사학을 만들죠. 문헌공도 구제학당이 나오면 고려시대 사학 관련이다. 최충이다. 이 최충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역사적으로 이 최씨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걸 헷갈려 하시지 마시라고 했죠. 막 최치원의 시무 10조 할 때 했었고, 또 고려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할 때 있고, 최씨가 나오잖아요. 또 최충원의 무신 정권기 최충원, 또 여기 사학 관련 최충, 그리고 고려 말에 들어가면 화통도감 만들었던 최무선, 이 최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 하시면 돼요. 특히 최충원하고 최충은 굉장히 헷갈리죠. 최충이 나오면 사학, 고려시대 사학, 구제학당, 문헌공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장학재단이 양영고도 있었다. 양영고. 고자 들어가면 어떤 재단이죠. 재단. 그렇죠. 고자 들어가면 이제 이게 사학이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관학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 예종 때는 이제 국자감에 이제 뭐 전문 강좌를 개설하고 관학을 지능 위해 예산이 부족하니까 재단을 만들겠죠. 이게 양영고였다. 관학 진흥을 위해 재단을 만들었는데 양영고였다. 근데 돈 있는 사람들한테 기부받고 했겠죠. 그리고 학문연구소의 청양각 보문갑들이 설치했고, 또 서적포가 있었다. 서적포. 뭐 책 보관하거나 인쇄를 담당했다. 이 정도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충의 구제학당 문헌공도로 인해서 사학이 융성했다. 고려시대. 왜 그러느냐? 관학인 국자감을 운영할 예산이 부족해진 거죠. 잦은 전란으로 인해서 거란 침입 등 잦은 전란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이렇게 개인이 나서가지고 사학을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1, 2등 하잖아요. 그게 이런 것에서 나온 겁니다. 나라가 못하니까 개인이 나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민족 DNA에 있는 거예요. DNA. 그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지금의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학원. 자, 고려의 문화적 교육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역사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역사서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 넘어가려고 그래요. 재미없으니까. 근데 또 외우기도 그렇고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자, 고려시대 역사서는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내가 중기, 후기, 뭐 말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냥 역사적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제일 먼저 나왔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거에 비교되는 게 이련의 삼국유사죠. 한번 삼국에 대해서 말한 거죠. 삼국에 대해서. 근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아무래도 이 고려시대 기득권 세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부식이 저번에 언제 나왔어요? 그렇죠. 묘청의 난 할 때 나왔죠. 묘청의 난 할 때 묘청하고 정지상이 서경천도를 주장할 때 이 개경파,
수도의 개경파였던 김부식한테 진압이 되죠. 이 묘청의 난이. 그때도 김부식입니다. 그 김부식이 기득권 세력이에요. 기득권 세력. 이 고려 시대로 넘어왔지만 이 통일 신라 시대에서 넘어오는 세력들이 좀 지배층을 이루었겠죠. 아무래도 통일이 됐지만 그쪽 호족 세력들이 그 통일 신라 시대 동안 권력 그 기반을 다졌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김부식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 계승 의식이 있죠. 신라 계승 의식이 있고 또 유교 학자였기 때문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련은 야사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지향점이 좀 넓었죠. 그러니까 뭐 당군, 고대 민간서라도 수록하고 당군 왕건까지 확장을 하죠. 하지만 김부식은 이런 당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련은 야사를 포함해서 좀 확장지향적인 역사의식이었고 아무래도 김부식은 신라를 계승하다 보니까 신라가 한반도를 전체를 다 통일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협소지향적인 역사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 그런 식으로 아시면 되고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련의 삼국유사였다.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승유의 제왕원기 고려시대다. 이게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승유의 제왕원기가 조선시대인가 고려시대인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규보가 나오면 고려시대다. 동명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주몽이죠. 주몽. 주몽에 대해서 칭송한 서사시예요. 서사시. 시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승유의 제왕운기는 이 당군부터 고려, 충렬왕까지 이것도 서사시로 정리한 겁니다. 이거 여기에도 당군왕검, 건국 이야기가 있죠. 아무래도 후기로 가게 되면 고려시대 후기로 가면은 좀 개혁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조선시대도 후기 때 실학자들이 나온 것처럼 이 역사 서술도 아무래도 나라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라의 정신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그 의식들이 싹트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옛날 우리 선조들의 그런 웅장하고 거대한 그 뭔가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후기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련의 삼국유사,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승유의 제왕원기. 이 작가하고 책 제목하고 매치를 이렇게 시키시고 이분들은 고려시대 분들이다. 이렇게만 매치를 시키시면 돼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련의 삼국유사,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승유의 제왕원기. 이게 고려시대다. 그리고 뭐 각훈의 해동 고송전도 있는데 말 그대로 해동. 중국에서 볼 때 바다 동쪽에 있는 고승들, 옛날 승려들의 적어놓은 전기입니다. 전기. 이거는 지문으로 가끔씩 나옵니다. 말기 때 가면 이재현의 사략도 나오고 뭐 성리학적 유교사관인데 이것도 지문으로 가끔씩 나와요. 이거 문제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도 고려시대 분들이다. 그렇게만 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 역사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고려시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로 이렇게 막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 시대별 문제가 나올 때 막 지문으로 섞여서 나와요. 섞여서. 물론 문제로도 한 문제씩 나오기도 하지만 이 섞여서 시대별 섞여서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막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뭐 이 한 문제 놓치면 되지 않은 생각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시대별 역사서를 이렇게 정리해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삼국시대 역사서를 보세요. 삼국시대. 이게 많이 나오죠. 문제로 나오면. 왜 그러냐면은 이 삼국이 비교가 되니까. 고구려 때 이문진의 사기. 백제 때, 근초고왕 때 고웅의 서기. 거칠부는 유명하니까. 이건 신라다. 거칠부의 국사. 이렇게 매치를 시키세요. 고구려 이문진의 사기. 백제 고웅의 서기. 신라 거칠부의 국사. 이렇게만 매치를 시키세요. 역사서. 이건 국가에서 만든 거죠. 국가에서 만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어떤 종류의 역사서라고 보기는 없지만 이렇게 그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역사서를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고려시대 역사서죠. 고려시대. 아까 말씀드린 거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련의 삼국유사,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승유의 제왕기. 이게 중요하다. 뭐 이제 지문으로 가끔씩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재현의 사략. 이재현이 고려시대 말사람이다. 역사에도 몇 번 나오죠. 이재현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분들이 고려시대 분들이다. 이렇게 배치를 시키시면 돼요. 이 조선 전기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냥 지문으로 한 번씩 나올 때, 아, 이게 조선시대구나.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고려사다. 고려사면은 당연히 조선 때 만들었겠죠. 역사 소설은 지나온 역사를 적는 거기 때문에 고려사라고 나왔다고 해서 고려 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안 돼요. 고려의 역사를 조선시대 때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그 다음에 이제 서거정, 그 천재였던 서거정의 동국통감. 이 동국통감. 이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조선 사람이니까 고려 말까지 했겠죠. 고조선부터. 뭐 조선왕조실록은 유명하니까. 그렇죠.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나오면 이제 심화 문제 같은 게 나오면 이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내용까지 보면 이 동국통감이 뭐냐.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한다. 이런 것까지 다 못 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로 역사서가 나올 때는 이 시대별로만 매치를 시키고 거기에서 이 제목을 보시면 돼요. 제목을. 뭐 고려시대는 뭐 삼국유산, 삼국에 대해서 삼국에서 적었으니까 고려시대구나. 조선까지는 넘어가지 않겠죠. 그럼 동명왕편이구나. 고구려구나. 제왕기도 당군왕검 이야기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다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말대다. 동명왕편이면 당연히 동명왕이 주몽이니까 주몽에 관련된 거예요. 이 동국통감은 동쪽의 나라잖아요. 항상 그 당시 조선시대의 그 시대에는 그 중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의 통감은 그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 통자가 들어가면은 강론이 아니라 그 시대를 전부 다 아우르는 그 역사를 서술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했다. 서거정의 동국통감이다. 자, 이제 조선 후기가 옵니다. 조선 후기가 오죠. 항상 뭐 고려시대도 후기가 가면은 어떤 좀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이 대단하다는 걸 심어주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나옵니다. 안정복이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하죠. 그 다음에 유독공의 발해할 때 말했죠. 최초로 남북국 시대라고는 용어를 사용했던 유독공의 발해고. 아무래도 우리 한민족의 그 엄청난 긴 역사의 뛰어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적인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고려 말 때도 약간 그 동명왕편 제왕기처럼 우리의 뛰어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역사서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 보세요. 시대별 역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삼국시대 이문진의 사기, 고흥의 서기, 거칠부의 국사. 시대별로 외쳐고, 고려시대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련의 삼국유사,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고려시대다. 조선 전기로 가면 서거정의 동국통감,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가면 안정복의 동사강목, 유독공의 발해고다. 이렇게 지금은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또 그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역사서 문제는 거의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순간 또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또 나오죠. 통일신라 시대 할 때 그 승려 문제 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고려 때까지는 불교가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고려시대도 이 불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조선시대에 가면 이제 불교를 억압하기 때문에 불교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이게 어렵거든요. 은근히 까다롭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 승려 문제는 통일신라 시대하고 고려밖에 안 나온다. 왜 그러냐? 그때가 가장 불교가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반복됩니다. 신라와 통일신라에 연이어 있었던 그 통일신라분 승려들은 원효, 의상, 해초, 자장, 원강이다. 고려 때 나오면 균여, 의천, 진울, 요새, 해심이다. 이것만 시대별로 매치만 시켜도 50%는 그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통일신라 시대
스님과 고려시대 스님만 이렇게만 매치만 시켜도 된다. 그리고 이제 광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50%가 해당되는 겁니다. 통일신라 시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원효, 의상이었다. 그렇죠. 원효가 나오면 불교를 대중화 시켰기 때문에, 무예가를 지어가지고 불교를 대중화를 시켰기 때문에 중요하고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귀족 불교였죠. 왕실 불교였죠. 왕들이나 이 귀족들, 지배층들이 그 백성을 통치하고 국가를 유지하는데 이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종교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일반 사람들까지 이게 종교가 확 퍼져 있지는 않은 상태였죠. 그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러지만 이제 원효 때부터 이제 불교를 대중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불교가 모든 그 백성들한테 스며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효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문화쟁론이 나온다. 일심사상, 화쟁사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원효라고 매치를 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엄사상이 나온다. 관음신앙이 나온다. 이거는 의상에 매치를 시키시라고 그랬죠. 의상. 화엄사상, 관음사상이 나오면 의상이다. 그리고 뭐 부석사도 건립하죠. 유명한 경부 영주에 있는 부석사도 건립했다. 이 두 스님이 이 사상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죠. 원효, 일심사상, 화쟁사상, 신문화쟁론이다. 의상, 화엄사상, 관음신앙을 강조했다. 부석사를 건립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해초로 나오는 건 왕호 천축국전 하나입니다. 그 인도 중앙아시아 등 서역 순례 기행문이죠. 대단한 저술이죠. 이게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최근에 알려진 대로 이 책에 대해서 굉장한 세계사적인 평가를 내렸죠. 이 당시 이 시대의 인도 이쪽 중앙아시아의 그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책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해초였다. 해초. 자장은 그냥 뭐 구층 목탑, 황룡사 구층 목탑 건립을 건의했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원강은 유명하니까 세송국에. 자, 고려로 넘어가면 중요한 게 이 대각국사 의천이죠. 의천.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죠.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로서 뭐 화폐 주조도 건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각국사 의천은 천태종이 나오면 무조건 의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태종 나오면 의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 의천이 아무래도 왕실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이죠. 기득권 세력과 관련된 불교 종파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교종이죠. 교종. 그러니까 교종 중심입니다. 뭐 교관 검수 교자가 나오잖아요. 이거 교관 검수가 막 뭔지 아실 필요 없어요. 교자가 이분은 교종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 기득권 세력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종 중심, 선종 통합. 교종 중심이라면 무조건 그 왕실 인물인 운종의 아들인 의천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진울. 진울은 선종 중심이다. 의천하고 반대죠. 그래서 이 사상도 정의 쌍수, 도노 점수, 어떤 참선과 관련된 거죠. 딱 이름을 들어보면 뭔가 정의 쌍수, 뭐 마음을 집중하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수행한다. 도노점수, 마음이 곧부처이다.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어떤 좀 참선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산에서, 그 깊은 산 속에서 하는 그런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진울은 선종과 관련되어 있다. 의천은 교종과 관련되어 있다. 요새 해시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읽어만 보시고 됩니다. 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승려 문제 까다롭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반복되면 익숙해지니까 통일신라 시대 승려는 원효, 의상, 해초, 자장, 원강. 고려시대 승려는 균형, 의천, 진울, 요새, 해십니다. 일단 이렇게 시대만 매치를 시키시는 연습을 하세요. 나머지 강론 부분은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외우지는 못하지만 매치는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려의 문화유산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이 고려의 문화유산부터는 고려의 문화유산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죠. 또 조선시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 조선시대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